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8월에 7월 그 시험에 이제 풀어보신 이제 7월에 시험 풀어보신 요 군무원 7급 심리학 보건 문제를 좀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살펴보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조금 복병처럼 이렇게 숨어져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어쨌든 네, 오늘 이제 그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볼 건데요. 뭐 다들 잘 보셨으리라고 믿고 좀 더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는데요. 이거 문제 이제 제가 보면서 그 1번 문제, 2번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학파, 심리학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보통 1번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책 챕터의 가장 앞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문제들인데 한번 보면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학파는 무엇인가? A 학파, 마음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의식의 안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했다. 의식 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게 기본 요소. 그러니까 의식 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구조주의. 그래서 이제 그 의식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 그런 구성 물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요소들로 구분해서 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어붙이면 구성을 해보면 다시 우리 의식이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접근법이에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가장 핫한 어떤 그런 학문이 화학, 뭐 생화학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전도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비슷하게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잘게 잘게 쪼개면 하나의 요소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게 이 바로 구조주의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쪼갤 수 있다. 그리고 다 합하면 의식이 된다. 구조주의고. 자, 이제 비학파 보면은 외적 행동과 정신 과정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주된 관심사였고 외적 경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지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지, 이 외적 행동과 정신 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본 것은 기능주의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이제 기능주의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부분의 어떤 그런 그 요소로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실제로 뭐야? 실제로 유기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의식을 잘게 쪼개갖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구조주의와 기능주의를 이제 연결한 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네. 4번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요 비학파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셨을 텐데 당연히 행동주의는 아니었던 거죠. 1번이 이 A학파가 구조주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그 이제
답이 이제 될 만한 건 1번, 4번 이 둘 중 하나로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 행동주의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주의는 인간을 이제 기계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인간은 뭐 학습만 하면은 다 된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 이제 행동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없죠. 그래서 잘 풀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자, 또 한번 2번 풀어볼까요? 심리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비교할 때 각 개인의 특징들은 변산성이 매우 크다. 그죠? 따라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 차이를 최소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1번 참가자 배정의 무선화, 2번 독립변인에 대한 정교한 조작적 정의, 3번 이중은폐, 4번 현실적인 독립변인의 수준 설정. 이거 사실 다 실험할 때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의 어떤 그런 핵심을 좀 짚어보자고요. 각 개인의 특징들은 변산성이 매우 커요. 그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모든 어떤 그런 변산성을 실험에선 통제를 해야 돼요. 왜? 내 실험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아무 처치도 안 한 통제 집단에 비해 처치를 한 실험 집단이 뭔가 더 나오거나 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서 인과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특징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 치워야 되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통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실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 차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나이,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의 뭐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제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무작위로 배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을 해서 이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제 할당이 되어야만 이런 참가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특징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참가자 배정의 무선화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독립변인에 대한 정교한 조작적 정의. 이건 맞죠. 근데 이제 사실 요거에 대한 답은 아니고 이 독립변인에 대한 정교한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어떤 처치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독립변인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심리학적 개념을 측정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 종속변인에 대해서도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 이중은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실험의 참가자가 어느 조건에 속해 있는지 이제 실험자가 알면, 혹은 참가자가 내가 어느 조건에 속해 있는지 알면, 나는 실험 조건이야, 나는 통제 조건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실험 처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다 편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이중은폐죠. 참가자, 뭐 실험자 둘 다 이제 모르게 하는 걸 이 더블 블라인드 이중은폐라고 합니다. 뭐 혼자 뭐 참가자만 모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참가자, 실험자, 그리고 제3의 뭔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자까지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런 3중은폐, 뭐 4중은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인 독립변인 수준 설정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를 독립변인의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실험이 이제 해석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이 참가자 배정의 무선화가 되겠어요. 요것도 이제 심리학 그 책 보면 거의 앞파트에 많이 나오는 앞에 이제 앞부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불린의 실험. 이거는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들도 제가 마지막에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3번 이 불린의 실험은 이제 스페리의 이제 불린의 실험. 요거는 이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좀 무식했어서 이제 여기 뇌량을 이게 절제를 해갖고 이제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간질 있는 사람들 여기 그 뇌 좌우 방구를 있는 어떤 그런 신경다발을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착안을 해갖고 이제 불린의 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좌우 반구를 잇는 그 신경다발을 잘라버리다 보니까 좌우 반구 간에 뭔가 기능적으로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린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좌측뇌와 우측뇌 간에 기능적인 분리가 있다. 그래서 좌측뇌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뭔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를 담당하는 것은 좌뇌고, 공간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것은 우뇌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불린의 실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뇌의 어떤 그런 국지화랑 좀 더 관련이 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localization인데, localization에 대해서 localization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두엽과 후두엽은 당연히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전두엽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어떤 행동을 막는다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전두엽과 관련이 있고, 후두엽은 이제 시각 관련된 어떤 그런 중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시각거리와 손운동 처리의 분리 뭐 이런 것도 아니죠. 뇌관과 대뇌 피질의 기능적 분리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답은 좌측뇌와 우측뇌의 기능적 분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장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걸 틀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4번. 네, 삐아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삐아제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그런 중심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어떤 그런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했었는데, 전조작기, 뭐 형식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뭐 감각운동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 동화와 조절, 이 도식, 이 쉐마에 대한 내용들이 요 문제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 작고 털이 있는 동물은 강아지라고 알고 있는 아이가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현상을 삐아제는 뭐라고 했는가? 네,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사람이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세상을 이제 해석하는 틀, 세상을 이제 이해하는 틀을 이 도식, 쉐마라고 했어요. 도식. 이 도식, 스키마, 쉐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형성이 돼요. 강아지를 보고. 자꾸 털이 있는 거는 강아지야. 나한테 이제 도식이 생긴 거죠. 어린 아이한테 도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랑 도식이 얼추 맞아요. 근데 강아지가 아니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식을 세상에다가 이제 한번 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고양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도식을 일단 한번 대봤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틀리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는 조절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저렇게 작고 털이 있고 뭐 그런 동물은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있어. 근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라고 해서 나의 어떤 그런 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되게 되죠.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이 확장되는, 그게 이제 인지 발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틀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동화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동화가 되게 되겠어요. 중심화, 여기 4번 이제 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몇 번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만 보는 거죠. 한 가지 특징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심화 특징이라고 하고, 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험을 잘 본 학생은 그 이유를 능력이나 노력에 귀인하는 반면에 시험을 못 본 학생은 운이나 문제 탓으로 귀인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 이런
편향에 대해서도 꽤 여러 번의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눈에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게 이 기본적 귀인 오류, 행위자 관찰자 효과, 그리고 자기 고양 편향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봤죠.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본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이 좋아서야. 근데 못 본 거는 뭔가 좀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 그날 내가 뭔가 컨디션도 안 좋았고 뭔가 그 지각도 할 만한 뭐 일이 있었고 신경 쓸 일이 있었고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다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죠. 나 성공했으면 내가 잘해서. 실패했으면 내가 못한 건 아니야. 외부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 해요.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편향적인 행동.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물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실은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발전에는 저해가 되게 되겠지만 어쨌든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 나의 어떤 그 멘탈이라든가 자존심에 이제 스크래치가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있겠죠. 기본적 귀인 오류는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대부분의 예시를 그걸로 했었죠. 지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지각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게을러서 내적 속성에다가 그냥 귀인을 해버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해요. 이어서 행위자 관찰자 효과. 내가 늦었어요. 저 사람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늦었어. 내가 늦으면 뭐라고 얘기해? 오늘은 뭔가 도로가 정체되어 있고 뭐 공사도 했고 뭔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외부 기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내가 행위자일 때와 관찰자일 때 다른 어떤 귀인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행위자 관찰자 효과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자기 고양 편향이 되겠어요. 6번 고전적 조건 형성.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렇게 헷갈리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한번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뭔가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옳은 거부터 한번 소거를 해보자고요. 지워보자고요. 1번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이 아니더라도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는 조건 자극이 반응이 발생하는 자극 일반화가 나타난다. 이거 맞죠?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 그 파블로프의 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종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먹이를 계속 주니까 먹이가 아니라 이제 이 종소리를 흔들기만 해도 뭐 종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개가 침을 흘린다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 종소리가 어떤 소리의 어떤 주파수를 갖고 파형을 갖고 있더라도 이 개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리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뭔가의 어떤 그런 조건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죠. 2번 일반적으로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되는 지연 조건이나 흔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형성이 잘 된다. 맞죠. 먼저 등장하거나 약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런 어떤 조건 형성이 이런 어떤 디자인이 조건 형성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 자극이 있고 나서 시간적으로 인과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기체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무조건 자극이 이제 동반됐을 때, 수반되었을 때, 얘는 얘랑 관련이 있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3번 한 번 소거된 조건 자극이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조건 반응이 다시 발생하는 자발적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이제 조건 형성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소거라고 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뭐 이제 그냥 이제 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 자극을 줬는데 무조건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 흔들고 먹이 안 주고 그냥 멀쩡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왜 먹이 안 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어떤 조건 반응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소거가 됐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비슷하게 종소리 들려주면 다시 또 그런 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은 사실은 4번이에요. 우리가 1, 2, 3번이 확실하게 얘는 답이야 라고 이제 딱 정해놓으면 4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틀렸는지 그냥 한번 보자고요. 4번.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은 다른 조건 형성 과정에서 무조건 자극의 역할을 해서 중성 자극을 조건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역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이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건 치료 개념에서 나오는 치료. 그래서 뭔가 부적응적으로 학습된 것을 적응적인 형태로 돌려주는 걸 우리가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지 이거를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제일 틀린 거. 네. 이제 읽을 거리가 좀 많아서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고전적 조건 형성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용어 제가 그때 용어 잘 이제 이해해 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만 잘 익히셨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번.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도덕적 규범과 절제에서 탈피 벗어났다는 얘기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뭔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게 핵심이네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건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집단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몰개성화예요. 개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개성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몰개성화라는 말을 써요. 그 집단극화는 뭔가요? 집단극화는 집단의 의사결정이 양극단으로 갑자기 확 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 촉진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수행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뭔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 다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뭔가 규범과 절제에서 탈피해서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몰개성화. 이거는 이제 몰개성화라는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심리학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8번. 내가 자신이 승인할 수 없는 욕구나 인격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킨다. 승인할 수 없는 욕구. 이것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킨다.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감추려는 방어기 쟤를 뭐라고 하는가? 투사, 승화, 합리화, 동일시. 답은 투사죠. 투사. 프로이트의 이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어떤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쟤를 싫어해요. 근데 내가 쟤를 싫어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고 양심이 좀 찔리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싫어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한다? 쟤가 나를 싫어해. 쟤가 나를 미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인할 수 없는 욕구나 인격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킨다. 내가 아니라 쟤야. 쟤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승화는 보통 그래서 8번 답은 1번인데요. 1번이 되게 되는데,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어떤 그런 승인할 수 없는 욕구나 인격 특성이 있다고 쳐요. 그것을
승인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잘 풀어내는 것을 이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으로 나의 어떤 그런 공격성을 날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승화 같은 게 되게 되겠죠. 합리화는 저 지금 내가 이소부화였나요? 그게 아무튼 포도를 안 먹는 건 내가 지금 쟤를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쉬어서 안 먹는 거야. 그런 어떤 합리화하는 거, 그런 것을 이 합리화라고 하고, 동일 씨는 이제 같이 보는 거, 나랑 이제 동일하게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사실은 기제는 아니죠. 하여간 8번의 답은 이 투사, 1번의 투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죠, 그죠? 9번.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좀 생각은 돼요. 밝기가 약한 불빛과 밝기가 강한 불칩, 갑자기 이제 불빛에서 불칩으로도 바뀌고, 그런 걸 볼 때 이제 두 상황에서 밝기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신호를 관찰하면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문제부터 이제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 두 상황에서 밝기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신호를 관찰해보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약한 자극에서는 신경 충격. 충격. 널브 임펄스라고 하는 건 충동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충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뭐 그렇지만 하여간 신경 충동의 소멸이 빠르게 나타난다. 스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2번, 약한 자극에서는 신경 충격의 크기가 오히려 커진다. 3번, 약한 자극에서는 신경 충격의 크기가 작아지고 빈도는 낮게 나타난다. 4번, 약한 자극에서는 신경 충격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그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얘들이 이제 서로 닥터지게 싸우고 있네요. 네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그죠? 그럼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신경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뇌와 행동,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리심리학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물론 이제 저거랑 완벽한 동일한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액션 포텐셜, 그 활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활성전이 우리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때에 그 임펄스가, 이 충동이 발생하는 그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실무율의 법칙에 따른다고 했어요. 실무율의 법칙. 이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실무율이라고 법칙하는 건 발생을 하거나 아예 그냥 다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none,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발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을 하면서 뭔가 더 세지고 뭐 이런 거 없고, 발생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크기가 작아지고 빈도는 낮게 나타난다. 보다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왜냐하면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스레스홀드, 어떤 한계점을 딱 넘어가서 그러니까 자극이 주는 어떤 그런 정보가 어떤 한계점을 딱 넘어가면 바로 이제 액션 포텐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이 진폭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거 접근하기보다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좀 설명을 해보면, 신경 충동의 크기는 동일해요. 앰플리튜드가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빈도 자체는 강할 때 훨씬 더 하이 프리퀀시로 나타나고 적을 때는 로우 프리퀀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가서 이제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썩 용이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요 3번 4번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실무율의 법칙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풀어볼 만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둘 중에 50%니까
뭔가 이제 좀 이상한 녀석을 이제 찍어서 답을 맞추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9번의 답은 4번이 되게 되겠어요. 4번. 다음 10번. 다음 중 성격 특질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카텔의 16PF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나, 융의 이론에 기초한 MBTI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다.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범주적 분류에 근거한다. 라.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그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르는 것.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일단은 MBTI 유형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 ENFP야? 너 ISTJ야? 이런 어떤 16가지 정도의 이 매트릭스 16가지 맞나요? ENFP 아무튼 조합의 이 매트릭스 안에 사람을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ENFP면 ENFP에 당신은 ENFP예요 하고 요 큐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ISTJ예요. 요 큐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범주적인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분류에서 그런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유형론이에요. 유형론. 그러면은 MBTI 검사는 유형론이죠. 유형. 그러니까 얘는 일단 틀린 거예요. 특질론이 아니죠.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개인이 어떤 그런 갖고 있는 특질,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그런 좀 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유형론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떤 그런 MBTI처럼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특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명확한 맛은 없죠. 대중에게는. 어쨌든. 그래서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범주적 분류. 이거 유형론이에요. 유형론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유형론으로 분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다라는 일단 틀렸어요. 그죠? 그럼 답은 요 3, 4번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카텔의 16PF 검사가 특질론이냐 유형론이냐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카텔의 16PF 검사는 특질론이에요. 특질론. 그래서 이제 성격 특질론에 이제 기반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격을 기본적으로 16개의 어떤 그런 특질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격의 특질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을 가졌다라고 이제 검사를 해서 돌려보내주는 게 이제 이 16PF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텔의 16PF가 성격 특질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사실 복병이었죠. 그래서 요 가나다라인지 나다라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다라 3번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11번 한번 또 풀어볼게요. 범죄 장면의 목격자이지만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기억을 촉진시키라고 한다면 다음 중 어느 과정이 가장 적절한가? 여기서부터 또 오타가 있네요. 인코딩이죠. 인코까지만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제 범죄 사건의 목격자다, 이런 거 다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부호와 특정성이 뭐냐?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핵심을 짚고 이제 풀 수 있게 되겠죠.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스쿠버 다이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물 속에 있을 때 기억한 거랑 또 해변가에서 기억한 것들은
같은 환경일 때, 내가 물속에서 기억했으면 물속에서 인출할 때, 해변가에서 기억을 했으면 해변가에서 인출할 때 가장 결과가 좋다. 잘 기억을 인출을 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만약에 시험을 여기서 공부한 이 장소에서 보게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좀 보면 자각기억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한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랑은 이제 관련이 없죠. 2번,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들려준다.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건 오히려 편향을 더 늘릴 것 같네요. 3번, 사건 현장에 데려가서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요청한다. 사건 현장. 자, 내가 이제 그 기억을 인코딩하는, 부호화하는 그 현장에 데려가면 인출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이 3번이 되겠어요. 쉽죠? 3번이 답이에요. 11번. 자, 12번. 질서 정연하거나 인색하고 완고해지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지저분하거나 무절제한 성격은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고착된 성격인가? 이거 시험 보기 딱 그 직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번 수업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수업을 들으셨으면 굉장히 잘 기억을 하실 텐데 답은 항문기죠. 항문기. 이 항문기라고 하는 것, 그 내가 이제 배변을 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걸 참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배변을 훈련을 하는 이 발달 단계에서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성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설명을 이론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항문기에서 고착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항문에 이제 항문 폭발적인 어떤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지저분하거나 무절제한 어떤 성격. 그래서 그냥 확 쏟아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극단적으로 지저분하거나 무절제한 성격일 거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로 이 굉장히 이제 그것을 참고 이제 좀 참거나 이제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고 인색하고 완고해지는 뭔가 굉장히 딱딱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이트의 이 항문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렇게 다 전부 다 이 발달 단계에 속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러한 성격 유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 항문기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풀었던 것도 답이 항문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인간의 망막에는 추상체와 관상체 두 종류의 수용기가 있다. 즉 수용기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서 왜 즉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수용기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가?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체와 관상체는 다 눈에 있는 거죠, 그죠? 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뭐 야간 시에는 관상체가 좀 더 뭐 잘 활동을 하고, 빛이 없을 때, 빛이 많을 때는 추상체가 좀 더 활성을 하고, 이 인간의 눈에 요 중심시와 주변시가 있는데, 중심시에는 추상체가, 주변시에는 관상체가 좀 더 많다.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 추상체가 색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색지각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추상체는 관상체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어서 영상을 자세하게 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벌써 틀렸네요. 그죠? 이 개체수 자체는 추상체보다 그 관상체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추상체는 영상을 자세하게 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중심시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네요. 2번에. 망막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거기엔 많다라고 하면 말이 되죠. 하지만 그냥 전체에 그냥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번의 답은 1번이고요. 1번이에요.
그래서 보면 망막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추상체가 배치되어 있고 주변부에 간상체가 있고, 그죠? 맞는 얘기죠. 3번 빛에 대한 민감도는 간상체가 더 높아서 광량이 적은 야간 시에 간상체가 더 잘 작동하고 광량이 풍부한 주간 시에는 추상체가 더 잘 작동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색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상체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당연하게도 1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읽을 게 좀 많고 이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풀 때 시간은 좀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4번. 심리검사 결과 간의 개인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검사의 실치와 채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무엇인가? 1번 규준, 2번 신뢰도, 3번 표준화, 4번 내적 합치도. 답은 표준화죠. 어떠한 검사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그걸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마련을 해서 이 검사를 표준화를 해서 이 검사 환경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어떤 그 표준화의 결과로서 또 표준화된 어떤 그런 점수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 간의 차이, 분포 내에서, 전체의 어떤 그런 분포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돌려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점수가 내가 뭐 한 이쯤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집단의 어떤 그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요 바로 이 표준화 절차의 결과예요. 그래서 심리검사의 개인 간 비교를 위해서 이 표준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동일한 어떤 그런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 표준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규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놈이라고 하는 이 규준은 규범, 규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그거예요. 이러한 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포인데, 그 규준 점수가 우리 왜 지능 검사를 얘기로 해보면 이 나이대에 이 사람들의 평균은 IQ가 100점이야 라고 하는 그 규준 점수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표준화의 결과로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 한 15점인데 그거보다 더 벗어나면 천재거나 혹은 좀 부족하거나 딱 둘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 규준 점수에 의한 그 결과의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 표준화가 되게 되고, 신뢰도랑 내적 합치도는 그 검사가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에, 그 신뢰도는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이제 뱉어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 신뢰도에 대한 얘기고, 내적 합치도에 대한 것은 그 컨텐츠가 그 동일하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이 표준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15번. 고정간격계획과 비율계획 하에서 발생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 여러분들 이 고정간격계획과 고정비율계획은 여러분들 여러 번 다뤘어요. 물론 이제 강화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문제의 답이 많이 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변동비율계획이었죠. 그래서 뭐 도박, 뭐 슬롯머신 그런 것들이 이 변동계획, 비율계획과 이제 관련이 지어져서 가장 그 조건 형성이 잘 되고 학습이 잘 되고 강화가 잘 되고, 그리고 속어도 어렵다라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으로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보면 고정 간격 계획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그 간격이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간격, 시간, 간격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이전에 강화를 준 시점과 이후에 강화를 준 시점에 대한 어떤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 차이가 지나게 되면, 시간이라는 게 지나게 되면 또 이제 그 강화물을 주게 되는 거고, 그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시간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정 간격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5분마다 주거나 혹은 10분마다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간격 계획이고,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횟수를 한 것을 이제 이 비율이라는 말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번을 뭔가를 하면 준다거나 10번을 뭘 하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 비율 계획이에요. 뭐 그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100번, 10번이라고 한 게 랜덤이 아니라 10번마다, 100번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기준을 갖고 그 횟수마다 주는 것을 이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깔렸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1번, 두 고정 계획 하에서는 공통적으로 강화 후에 휴지기가 발생한다. 네, 이 부분이 좀 까다롭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고정 계획 하에서 그 어떤 그런 시간 간격마다 혹은 횟수마다 강화를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겨요? 아, 나 10분마다 줘. 아, 나 10번 누를 때마다 줘. 이걸 간파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간격일 때는 그 한 10분 정도 지났다가 딱 강화를 받고 나면 한 10분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또 안 줄 거잖아요. 분명히. 동물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줄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휴지예요. 강화를 후에 어차피 시간 좀 지나야 줄 거잖아.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가 이 휴지라고 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고. 고정 비율 계획도 똑같아요. 한 100번쯤 눌렀어요. 99번, 100번 딱 눌러갖고 받았으면 아, 이제 또 100번 해야 되네 하니까 이제 휴지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2번, 두 고정 계획 하에서는 공통적으로 반응 속도가 나타난다. 말 참 수상하게 해놨어요. 그죠? 공통적으로 반응 속도가 나타난다. 어떻다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반응 속도가 이제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받아들여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좀, 잠깐 좀 기다려보고. 자, 3번. 고정 비율은 정해진 행동 횟수 후에 강화물이 제공된다. 맞죠? 정해진 행동, 10번, 100번 후에 강화물이 제공돼요. 고정 간격은 정해진 시간 후에 만들어지는 행동. 그죠? 10번, 10분, 뭐, 1시간 있다가 만들어지는 행동.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어떤 행동에 강화물이 제공이 돼요. 그죠?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또 맞는 얘기고. 4번. 일반적으로 비율 계획에서의 행동수가 간격 계획에서의 행동수보다 많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면 하는 대로, 내가 노력을 하면 하는 대로 받으니까. 얘네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1, 2, 4번이 다, 1, 3, 4번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왜 틀렸냐? 자,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응 속도가 공통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이 반응 속도가 동일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일정한 속도로 그냥 계속 눌러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거의 일정하죠. 근데 이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정하게 해요. 근데 고정 간격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어떤 목표의 행동을 했을 때 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임박하면은 막 해요. 행동이 엄청 늘어나요. 내가 그 시간, 10분쯤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두 고정 계획 하에서 반응 속도가 공통적이다라는 의미였다면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게 되겠다. 근데 나머지가 다 맞는 설명이니까 대략 그 의미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자, 15번의 답은 2번이었고 이제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다음 중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 대처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정서 중심, 문제 중심 대처 방식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스트레스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 중심 대처는 뭐냐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만드는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소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정서 중심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댄다는 거죠.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 다 먹는 것처럼 먹는 상태에서라고 하지만 하여간 누군가를 이제 만나면서 그 정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를 얻어내는, 내 스트레스에 대한 직장 상사 욕을 한다던가 혹은 뭐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얻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스트레스 사건을 곱씹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공상하기. 그것도 뭐 사실은 이제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뭔가 해결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2번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 구하기. 이건 대놓고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이죠. 3번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애려고 노력하기. 이건 대놓고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일 거예요. 4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내가 스트레스가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화병, 울화통, 화병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내 감정을 폭발적으로 잘 이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서 중심적인 대처의 한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한테나 승질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중심 대처에 대해서 얘기한 이 3번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쉽죠? 자, 17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책을 읽으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아이는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 책 읽기라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제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할 만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재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어떤 행위의 빈도가 늘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나한테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야, 너 책 읽으면 엄마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원래 내가 책을 좋아했지만 내가 책을 좋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장난감 때문에 책을 읽는 것처럼 뭔가 이 동기의 부분이 퇴색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어요.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재밌게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보상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해요. 이게 용어적으로 이제 굉장히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풀기가 어려웠을 수는 있겠는데 요거는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추동감소 이론은 뭐냐면 그거죠. 이제 어떤 그런 드라이브가 생기면 내가 이제 뭔가 각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간 내가 배가 고프면 이제 생리적인 뭔가가 이제 생길 텐데 그것을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이제 이 추동 감소 이런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위가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 추동 감소 이론이고 기분 일치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정서 일치성, 기분 일치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즐거운 기분일 때 혹은 슬픈 기분일 때 뭔가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더 기억이 잘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기분 일치성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향상성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17번의 답은 과잉 정당화 효과가 되게 되겠어요. 8번. 이게 나왔네요. 여러 번 풀었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후인습적 수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그런 거 얘기해 줬었죠. 그
그 뭐냐 하인즈 딜레마를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 상황에서 그 약국을 털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딜레마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어떻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도덕성 발달이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콜버그가 설명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콜버그의 이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전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 그 각각의 단계들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총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문제 이제 그 설명을 읽어 보니까 굳이 단계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그러니까 수준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습 단계인지 후인습 단계인지 전인습 단계인지 거기에서만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1번 판단의 근거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와 같은 가치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 후인습 단계. 그러니까 가장 그 상위의 어떤 그런 도덕성 발달을 얘기하는 게 요 후인습 단계인데, 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의 2번, 판단의 근거로 주로 처벌이나 보상을 언급한다. 이거는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인습 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판단의 근거로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인 승인, 사회 질서와 법 준수를 언급한다. 이거는 이제 인습 수준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답은 요 1번이에요. 1번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 만들어져 부여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건 사실 뭐 어느 단계에 얘기 속한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답이 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따르는 게 요 후인습 수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번. 다음 중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아닌 것. 1번 망상, 2번 환각, 3번 긴장증, 4번 무언증. 저희가 이제 그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이 있고 음성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게 얻어져 갖고 갑자기 생긴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음성 증상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의 특징은 뭔가 환각, 환청, 그런 어떤 환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망상을 하고 뭔가 사고가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했고요.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의 수준이 떨어져서 뭐 말을 안 한다든가 혹은 행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9번의 답은 요 무언증, 뭔가 이제 말이 없어지고 그런 행위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무언증으로 답을 하셨으면 정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다 양성 증상이에요. 긴장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행위가 없어져 갖고 뭔가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긴장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사실은. 네, 명확하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무언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20번 자기 효능감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라고 나에 대해서, 나의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 효능감. 맞죠? 맞는 거예요. 2번,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후속 행동이 달라진다. 이건 오히려 이제 귀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원인에 대한 탐색의 이론인 것 같아요. 얘는 답이 아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죠? 3번, 사회인지적 동기 이론이다. 맞죠? 사회인지적 동기 이론에 이 자기 효능감 이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4번,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수행과 모델의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그 반드라의 어떤 그런 이론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은 실제로 내가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을 했을 때에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 나랑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에도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어떤 그런 기운을 북돋아 줬을 때에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답은 요 2번이 되겠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뭐 후속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는 자기 효능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2번이 답이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샤의 정체감 유형이다. 이거는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까지 찍어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죠? 인생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관여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기는 결여된 유형이다. 그러니까 정체감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적응적인 어떤 그런 상태인데 정체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서 여기가 핵심이죠. 타인의 가치에 따라서 정체감을 형성한다. 타인의 가치.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라든가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의지하는 그런 대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사실은 살면서 뭐 과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군무원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의사해. 의사를 하자. 혹은 변호사를 하자. 검사를 하자. 판사를 하자. 이런 어떤 그런 직업을 이제 부모들이 넌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는 어떤 내가 직업을 가져야겠다. 나는 뭘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정체감을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할래요. 하고선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지죠. 나중에 이제 정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정체감에 대해서 위기가 또 찾아오게 돼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 정체감 유실이라고 했었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샤를 문제를 냈다고 하면은 요게 답이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체감 유실이 답이었고요. 유해랑 이제 유실을 좀 헷갈렸을 수 있겠는데 유해는 사실 적응적인 형태로 봐야 돼요. 유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유해라고 하고, 이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유해와 유실을 이제 구분 지을 때는 이제 유실은 부적응적인 거, 유해는 적응적인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22번. 조작적 학습과 관련해서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1번. 박탈 수준이 낮을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더 크다. 박탈 수준. 좀 더 읽어볼게요. 2번. 커다란 강화물은 작은 강화물보다 더 효과적이다. 대충 그렇습니다. 맞아요. 더 좋은 어떤 크고 더 좋은 어떤 그런 의미의 강화물,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떤 그런 가치가 더 큰 강화물은 그거보다 더 작은 강화물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3번. 학습이 일어나는 비율은 행동의 강화물이 뒤따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강화물이 뒤따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학습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대부분 결정되게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4번. 반응과 그 강화적 결과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맞죠? 시간 간격이 가까울수록 인과관계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학습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1번이 뭔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 박탈 수준. 박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없는 상태죠. 그죠? 뭔가 없는 상태가 낮을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박탈 수준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답일 겁니다. 박탈 수준이 배고픔, 뭔가 결핍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거나 잠을 못 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그냥 칠게요. 배고프면은 박탈 수준이, 그러니까 배고픔이 적을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겠죠. 배고픔이 클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수면은 내가 덜 졸리면은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박탈이 적으면 잠자는 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졸려요. 진짜 막 다크서클 그냥 뭐 이렇게 발가락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강화물의 효과로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게 되겠어요. 박탈 수준이 낮으면 강화물의 효과는 적겠죠.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의미를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어떤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었으면 속어법으로 아마 풀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자, 23번. 기억 연구를 통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밝혀진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것. 그리고 외형 기억과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의 두 구조죠. 장기 기억. 제가 이거 그림을 몇 번 그려줬기 때문에 외형 기억이 있고 암묵 기억이 있어요. 외현, 암묵. 얘는 또 어떻게 나뉘어요?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암묵 기억은 뭐 이제 이게 뭐 절차 기억이기도 하고 절차 기억, 뭐 점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죠. 자, 외형 기억은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을 얘기하고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건 말로 못 풀어내는 거예요. 비서술 기억이에요. 자, 그런 의미. 거기에서 이제 외연 기억의 요 하위인 의미 기억은 뭐냐면 어떤 사실, 어떤 개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화라는 건 에피소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죠? 절차 기억, 암묵 기억 안에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자전거를 타는 거라 수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행동들. 그런 운동 행동들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를 말로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바로 절차 기억이 되게 되고, 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 바나나 이렇게 딱 우리가 바나나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딱 들었으면 뭐 노란색, 뭐 혹은 뭐야. 제가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노란색이라든가 하여간 동남아 여기서 이제 보통 그런 기후에서 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숭이가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점화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장기 기억이. 자, 기억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거 보면 1번 졸업식 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던 일화 기억, 일화 기억. 외형 기억이죠. 그죠? 2번 점화와 같은 현상, 점화, 암묵 기억이에요. 3번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절차 기억은 암묵 기억이죠. 외형 기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3번. 조건 형성된 공포 반응은 암묵 기억의 한 형태겠죠. 우리 무의식 속에 어딘가에 이제 숨어 있는 암묵 기억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공포 반응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23번의 답은 이 3번이 확실하게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그림을 몇 번 한번 그려보셨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4번. 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이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제 물론 문제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다루면, 더 이제 깊게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4번. 다음 중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진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건 사이코패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안티소셜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어떤
강력 범죄들 이런 것들을 잘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으로서 하나씩 살펴보면 18살 이후, 18세 이후에 진단이 가능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 나이에는 보통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하진 않아요. 여성과 남성에게서 유병률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밝혀져 있는 거로만 따지면 사실 남성이 더 높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등등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남성의 유병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나이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뭐 근데 나이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은 사실이지만 또 이제 밝히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하죠. 하여간 그러니까 나이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좀 더 이제 줄어들게 되긴 해요. 4번.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진단된다. 품행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컨덕트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ADHD라고 이제 그 진단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우리 금쪽이처럼 뭔가 학우들에 대해서 그부들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인 행동, 뭐 부모라든가 교사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동의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보통 품행 장애라고 하는데 그 품행 장애가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뭔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이 아이가 이전에 품행 장애로 진단된 이력이 있는지를 이제 좀 판단 근거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이 4번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요 유병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 마지막 문제도 사실은 보면서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왜 이런 문제를 굳이 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주 깊게 다룬 부분은 아니죠. 이상심리학 할 때 24번과 25번이 둘 다 이상심리학 파트에서 나왔는데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적 기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치료적 기법은 사실은 뭐 임상심리 전문가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깊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얘기를 했었던 그런 개념이죠. 백의 인지 치료와 앨리스의 정서적 합리적 뭐 치료, 뭐 행동 치료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의 인지 치료는 내담자의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기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가 사고를 바꿔주기 위한 그런 어떤 치료 기법인데요. 그래서 행동치료가 인지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현대에서는 행동치료랑 결합이 돼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프로토콜의 형태가 이제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내담자의 기분과 행동, 생각이나 가정 원칙, 그런 어떤 그런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건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찾아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런 가설, 역기능적인 신념에 대해서 그 내담자의 신념에 대해서 치료자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이제 검증해 나가면서 치료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3번 내담자의 치료를 위해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기법 다 이용해요. 맞아요. 다 이용을 해서 행동을 개선을 하거나 인지 과정을 개선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인지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 형성되어 있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그런 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치료적인 어떤 기법을 치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4번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논박을 사용한다.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인지치료의 바운더리에 이제 다 속하긴 되는데 이 논박이라는 게 좀 걸리적거립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REBT라고 하는 그런 치료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그 이상심리학 파트에서 이제 풀었었던 문제라든가 거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앨리스의 치료 기법에서 사실 핵심적인 요소가 저 논박입니다. 그러니까 백의 인지치료와 앨리스의 인지치료를 굳이 이렇게 뭐 구분지어서 문제를 낼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구분되어지는 개념이긴 해요. 이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그 행동치료에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서 이제 철저히 깨부숴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어떤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깨부숴 주는 것을 논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백의 인지치료와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4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었으면 이제 25번까지 다 풀어서 우리가, 실제 이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의한 내용 말고도 뭔가 책을 조금 더 살펴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의외로 좀 더 쉽게 더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알려준 내용에서 뭐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고생한 만큼 좋은 점수 받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모두가 잘 합격해서 네,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물러가고요. 요새 날이 많이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